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펙스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으셔야 될 텐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저기 하늘에 구멍 뚫린 듯이 비가 오는 지역들이 많아서요. 아무튼 비 피해 조심하시고 오늘은 정치권 소식 깊이 좀 다뤄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일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9,620원. 늘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면 의견이 분분하죠. 오늘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다 오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만나볼 텐데요. 일면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린 대로 최저임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경향신문의 보도를 먼저 만나볼 텐데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을 추경호 부총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포털 검색을 해보면 경제부총리를 치면 바로 연관 검색어로 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아주 부글부글합니다. 아니 월급 빼고 지금 고물가 시대인데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란 얘기냐.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첫 최저임금 2023년에 적용을 합니다만 물론 시급이 9,620원, 올해보다 5%가 인상됐다는 얘기고요. 물론 노사가 반발한 상황은 이건 늘 유사합니다. 근데 공익위원 안으로 표결이 된 것이고요.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도 마찬가지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진통 끝에 표결했다. 국민일보의 보도 마찬가지로 9,620원으로 결정됐다는 보도를 하면서 제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렸던 내용까지 함께 동반됐습니다. 글쎄요. 짧게 좀 총평을 세 분 각자 들어볼까요? 9,620원. 김준혁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좀 아쉽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끝내 이루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좀 더 10,000원까지는 최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정부가 네. 기업가 중심, 경영자 중심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아마도 물론 이제 공익위원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정리된 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노동자들 입장으로 볼 때는 10,000원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다. 박원석 의원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신가요?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 아니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그 5년 동안에 연평균 한 8% 정도씩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16.3%를 올려서 굉장히 기대가 커졌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뒤따르면서 약간 용두사미급으로 뒤에 가면 1, 2%대 인상에 그쳐서 연평균 8%대를 기록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게 미니멈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대략 보면 그 정도입니다. 연평균 한 8%대 인상을 했어요. 이 정부 출범하는 시점에 그 첫해 최저임금이 5%에 그쳤다는 거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고 좀 전에 이제 김준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독 이 정부가 이제 자유를 중시하고 또 시장의 자유, 기업의 자유, 그 구체적 수단으로서 규제 완화, 감세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경제부총리는 기업들한테 임금 올리지 말라 그러고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치고 근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그렇습니다. 가져올 거예요. 당연히 저소득층이나 또 저임금 계층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조금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임금 주도 성장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일본의 기시다 총리마저도 이제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후퇴해도 너무 후퇴한 이 기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김준혁 교수님은요? 제가 볼 땐 너무 야박하죠. 너무 야박하고 옳은 게 아니죠. 그냥 물가 인상을 따지고 보면 그냥 동결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제 그러면서 경제 위기는 알겠습니다만 고통 분담을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용들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예를 들면 환원하는 방식들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오히려 힘든 분들한테 계속 고통을 분담시키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가 사회지출 비용이 너무 적어요. OECD 평균이 20%인데
한 11%, 12%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전 소득을 만들어서 소위 예를 들면 배분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 세금 또 줄이겠다고 하잖아요. 부자들한테요.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경제적 볼륨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경제적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기업들이에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좀 그래서 제가 봐도 좀 너무 아쉬운 인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일면에서 저희가 주로 선정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좀 가벼운 내용을 잠깐 짚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사회면에 나와 있는 신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2018년에 출시된 데이팅 앱이라는 블러리라는 앱이 있어요. 근데 이 앱에는 가입자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기본 정보 문항 중에 하나로 당신의 정치관은이라는 이제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2030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성향 맞지 않는 상대는 피해야 된다. 정치관이 달라서 깨지는 커플이 많다. 이건 사실은 꼭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뭐 세 분 다 사실은 뭐 정치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정치 성향이 안 맞는 상대와 연애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안 맞기도 한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와이프와 잘 맞지 않습니다. 아주 안 맞아가지고요. 가끔 의견 충돌이 많은데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뭐 동의를 하시는지요, 김준혁 교수님? 저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제 아들놈 두 놈이 지금 20대잖아요. 네네. 20대인데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네. 연애만이 정치 성향이 아니라 요즘 친구 관계도 그래요. 예. 사실 제 큰아들이 이제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네네네. 제가 지난번에 저 지방선거 나갔다가 최종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이제 뭐 하여튼 제 부족이긴 합니다만은 제 큰아들이 제 아들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가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나가니까 너네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니까 민주당 당원 가입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싫대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 녀석들이 야 민주당 얘기도 꺼내지 마. 이러면서 정말 아주 친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네. 엄청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어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가입 확실하게 해주고 그래 그 우리 니네 아버지 나도 좋아해. 이런 친구들은 계속 만나고 네. 또 아닌 친구들은 잘 못 만나고 네. 뭐 이러는데 단순하게 연애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관들이 친구 간의 관계도 네. 이렇게 좀 인연을 맺게 만들거나 틀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 우리 50대들 친구들 간에 보면은 그러나 요즘 2030 세대들은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 네. 예. 근데 뭐 국내 정치 사례 중에서는 실제 다른 정당인들끼리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다른 좀 정치 성향을 가져도 뭐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박원석 의원님. 근데 이제 정치가 과거에 비해서 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극단화됐고 그리고 서로 간의 경계가 멀어졌잖아요. 네. 그런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그 2030 특히 20대들 같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또 정치 성향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 뭐 요즘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젠더 이슈나 이런 걸 네, 통해서 네, 네.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서로를 뭐 페미라고 그러고 한남이라고 그러고 이러는 맞아요. 그런 갈등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 젊은 2030 남녀들이 어떤 교제를 할 때 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목으로 전 등장하게 된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이게 정치 성향이라는 게 일종의 세계관이잖아요. 네. 근데 세계관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뭐 또 함께 살고 이런다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세 분 다 어쨌든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같이 계시는 그 사모님께서는 정치 성향 어떻게 맞으십니까? 김종혁 교수는 어떠세요? 예, 맞죠. 그래도 싸우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예를 들면 민주당 내부에서 현안이 있을 때 입장이 갈리잖아요. 예. 그것 가지고도 얘들 가끔 싸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서로 좁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다 경험하시겠습니다만 1980년대 운동권들 NLPD 같은 경우 있는데 NLPD도 별로 친하지 않아요. 나이가 한참 지나고 나면은 네. 약간 좀 예를 들어 서먹서먹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어른들이 만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면 낙태를 불법화하는 일들이 계속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주가 계속 우리나라 전라도나 경상도 저기 예를 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처럼 계속 일당 독주를 하게 되면 더 보수적인 경향들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럼 네.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네. 그런 흐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 성향화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대부분 다 어른들이 조장한 거기 때문에 옛날에 뭐 서양에서는 톨레랑스 관용이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깨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목숨 걸고 깼던 건데 네네. 뭐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합니다만 네. 좀 서서히 이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로의 의견 충돌을 좀 좁혀나가면서 뭐 좀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정치 제가 성향이 지금 안 맞아도. 네. 한마디 더 해도 네네네. 될까요? 하세요. 네. 제가 혹시 줄에 서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써봤습니다. 네. 저는 제 초등학교 친구들 때문에 네. 주례를 제가 좀 서봤어요. 제가 주례사 얼마 전에도 제 줄에 섰는데 2주 전에 그 줄에 서서 했던 이야기가 좀 세 가지가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네네. 학력 수준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고 경제적 수준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가치가 같았으면 더 좋겠다. 네.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든 아니면은 그 뭐 미래의 어떤 생각을 갖고 네. 결혼을 하든 그런 가치가 또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들이 안 싸우고 잘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연애를 하더라도 네. 좀 정치 성향도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애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정도 이야기. 주례 경험이 많으신 김준혁 교수님의 조언도 드리면서 저는 또 반대로 좀 안 맞아도 서로 뭐 좁혀가는 것도 뭐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의견 드리면서 아무튼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만나볼 텐데요. 일단 여야 상황 먼저 짚고 이제 여당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메일의 보도 만나볼까요? 두 기류의 당권 경쟁. 여당은 이가 빠지면이고 야당은 이가 나오면입니다. 어떤 맥락인지는 이제 뒤에 따르는 기사들을 만나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국힘은 이준석 윤리위 앞둔 시점에서 2호회에 중진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호회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뒤에 준비를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출마 전망에 친명계 거취 정리, 친문 대항마 골몰이라는 기사로 나와 있고요. 경북일보의 보도도 이준석 대 친윤 당 주도권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 징계 앞두고 뭐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또 포항에 다녀왔어요. 근데 포항을 간 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를 만나볼까요? 영남일보에서는 포항 방문하는 것을 두고 김정재 의원을 겨냥한 무력 시위 아니냐 이제 이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영일만대교의 현장 부지를 둘러봤던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하나의 속보가 있었죠. 한겨레 신문 보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의 비서실장 박성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오늘자 보도였는데요. 저희 방송 준비하는 시점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사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고립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홀로 외딴섬처럼 있는 것인가? 뭐 그건 지금 당장 아닐 테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준석 대표이고요. 조선일보의 보도 이준석 대통령실과의 갈등이라니 안철수 당권 도전이라니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서로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를 음해하기 위한 이제 보도인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경향신문은 조금 다른 시각인데 위기의 이준석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 두각 의도인데 흔들기 피해자 이제 이런 분석인 것이고요. 동아일보의 보도를 좀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실과 당 불화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친윤을 겨냥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예견됐던 일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갈 거라고 좀 보여졌는데, 민주당 이야기는 뭐 조금 이따 더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이제 이런 뭐 성접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지금 위기의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이거는 꼭 그런 성접대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선 이전부터 윤석열 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안철수 의원하고도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불편한 관계들이 상당히 토사구팽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슴에
뭐 이제 뭐 속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좀 마음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윤핵관을 중심으로 아니면 나머지 세력들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런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가, 네네.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완벽하게 동의하고 이게 뭔가 이제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요. 박원석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해석은 새로울 게 없죠. 네. 어쨌든 대선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이른바 윤핵관이 중심이 된 국민의힘의 신주류 세력이 이준석 힘들기, 이준석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되고 또 역할이 나눠져서 이준석 흔들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심전심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준석 대표가 그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당내 우군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당내 이제 본인이 임명했던 젊은 참모 그룹 정도를 제외하면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네. 또 좀 회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을 사퇴했는데 저게 어렵게 구한 비서실장이거든요. 현직 의원들 중에 누구도 비서실장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어렵게 구했고 그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고 네. 대선 때도 이제 조직본부에서 부본부장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소통의 고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니까 그럼 손절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해석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거냐. 당장 이제 7월 7일 날 윤리가 잡혀 있고 오늘 예. 그 문제 성상납을 했다고 알려진 네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분이 이제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잖아요. 변호인을 통해서 예고를 한 걸 보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다 폭로를 하겠다. 다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겠다라는 식의 태도인 것 같은데 오늘 나가서 경찰에 어떤 진술을 어디까지 하느냐. 네. 그리고 윤리위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당에서의 지위, 뭐 향후 이제 정치적인 운명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날 텐데 아무튼 사면 초과의 상황이고 굉장히 고립된 상황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윤리에서도 사실은 그 경찰의 공식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뭐 수사기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언급을 그 윤리위원장도 했었고요.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제가 볼 때 윤심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윤심. 이 흐름 자체가 윤심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앞으로 만남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경우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줄 것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랑 만날 때는 내가 오케이하면 내가 오케이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 앞으로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애들로 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요. 국민의힘의 신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개인적 문제로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는 얘기는 네. 성상납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문제 털고 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민들레 공동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이 대표에게 누적된 감정이 폭발한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선부터 쭉 지금까지 감정이 누적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표출된 게 아니고요. 원래는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윤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어떤 일신후 일신을 위해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실제적으로. 네. 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예정된 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1차전이 벌어졌다면 지금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민은 전 그거예요. 3차전까지 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 7일 날 끝날까? 아니면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를 임기는 보장하되 목을 꽉 쥐고 네. 1년을 갈까? 네. 저는 요것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윤심입니까? 김심입니까? 김심이라는 건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사님. 저는 별로 여사님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 뭐 그냥 오늘 아침에 그 굉장히 재미난 걸 읽었는데 네. 그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뭐 생각보다 더 좋았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댓글에 네. 관광에서 좋았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농담 삼아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관련된 전체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너무 희한한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것이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관련된 그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차기 대통령 누구냐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데 이것이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어떤 대선 주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그 서로 간에 지금 벌써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하는 것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뭐 한동훈이라든가 장제원이라든가 관련된 윤석열의 어떤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들이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네. 이준석 당대표를 아예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뭐 일종의 음모론 같다면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해석이나 전망을 떠나서 그 정당성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도 받고 있고 네. 또 본인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 약간 이제 재승박덕이잖아요.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난 그 지방선거 또 대통령 선거 승리를 이준석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국민의힘은 집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정당이었어요. 물론 작년 이제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어떻게 보면 민심의 눈길을 끌어모으는 계기가 됐던 건 30대 영선 당대표의 당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워낙 메시지 정치나 이런 거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던 거거든요. 그 전까지 국민의힘을 보면 황교안 전 당대표 시절에 거의 이제 뭐 거의 극우 수구 정당으로 가면서 당내 정치 자원을 다 소진하고 오죽하면 대선 후보가 없어서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데려와서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선거 승리를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만의 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준석의 그 이미지 또 이준석의 어떤 기획력, 이준석의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게 맞는데 이게 뭐 사냥 끝났으니까 이제 사냥개 잡아먹는다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네. 눈에 거슬린다고 쫓아낸다. 이건 이제 윤리위 징계나 혹은 뭐 성상납 그 경찰 조사하고는 별개로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런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그러면은 다시 국민의힘은 그 아저씨들의 정당, 이 서호남들의 정당, 다시 이제 그 미래통합당, 옛날에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30이 언제 보수정당의 눈길 한번 줬습니까? 근데 그걸 바꿔놓은 게 사실은 이준석이라는 어떤 그 이 인물의 가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날리고 나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뭘 기반으로 이후에 새로운 어떤 변화나 혁신이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른바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욕심이나 혹은 감정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박원석 전 의원께서 아까 그 오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참고인 신문으로 일단 접견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어떤 얘기들 이제 털어놓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경북일보의 좀 볼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연루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폭로하기로는 9년 전 이준석 대표를 접대한 뒤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 이제 이게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전한 내용이 이제 뭐 아무튼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시계 뭐 줬다는 게 이게 뭐 얼마나 뭐 핵심적으로 작용할까요?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문제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성상납 의혹과 시계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정도로 어떤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에 대한 상황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는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네. 오히려 저번에 발표났던 게 더 중요해요. 저번에 발표했던 거. 윤리위에서 뭐라고 네네. 얘기했냐면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소위 그 증거를 인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품위유지 훼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증거를 김철근 정무실장의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잖아요. 인멸했다고 치면 네. 결론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얘기하면 이준석 당대표의 증거를 갖다가 인멸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교사가 성립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당연히 연달아서 소위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도 걸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미 다 걸어놓은 거예요 저번에. 제가 볼 때 이 지금의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정황상 예를 들면 이준석
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정황일 뿐인 거고 네. 저는 이미 뭐 저번 윤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났기 때문에 네. 저런 내용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저는 그 외에 소위 이제 CCTV 뭐 이렇게 가정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네네. 그걸 떠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확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언들이 예. 조사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면 예. 제가 볼 때 그건 뭐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시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제가 볼 때는 논두렁 얘기 같아요, 느낌에. 논두렁. 아 근데 이거 저기 그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 번호가 있을 거다. 일련 번호 대보라고 하잖아요. 뭐 어쨌든 이게 진실 공방이나 실제 일련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냥 팩트 확인 차원에서 대통령 시계에는 일련 번호가 있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들어내는 건 아마 있을 거예요. 만들어내는. 근데 사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 앞에 가면 다 팔아요. 다 팔잖아요. 네, 다 팔아요.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진 않잖아요. 거기는 없죠. 그죠? 네, 제가 볼 때 그러면 저기 김성진 씨인가요? 그분이 네네. 일련 번호 밝히면 되는 거죠. 네, 그쵸. 만약 있으면. 예, 있으면. 근데 그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살 수 있는 시계였다면 일련 번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시계 얘기는 진짜 저도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마찬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참고인심으로 접견조사 받으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두고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일보는 지금 2호회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2호회 여당 중진 대거 참석해서 차기 당심 다지기에 물밑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등 참석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 시사 이 얘기가 이제 어제 오전에 그 찌라시로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실 차원에서 사실무근이다, 악의적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반박 보도가 또 나왔고요. 근데 이런 모임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준석 견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다음 주제는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급이 안 되는 분. 누가 급이 안 되냐? 급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보도를 보시면 압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인데요. 홍영표 불출마에 친명계가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가 어쨌든 익명으로 나왔어요. 급이 안 되는 선수로 망신 죽이냐. 친명 핵심 의원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문인 강병원 의원의 출마는 결국 친문의 대리인으로 뛰겠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전해철, 홍영표 의원도 이 의원과 체급이 안 맞는데 체급이 더 낮은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은 결국 이재명을 망신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급 안 되는 선수로 분류된 분들 만나볼까요?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그런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요. 자,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민주 97세대 4명, 강훈식, 강병원, 박용진, 박주민, 이인영 주도로 4명이 첫 한자리에 모여서 당대표 출마에 도원 결의했다. 그러니까 앞선 보도를 전제로 하자면 이재명 의원의 핵심 측근, 친명 핵심 의원들의 코트를 따자면 이분들이 급 안 되는 선수란 얘기예요. 이분들 속상하시겠네요. 김준혁 교수님. 저는 뭐 그런 표현은 뭐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 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누구든지 다 당대표로 나갈 수 있다. 하다못해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 중에 하나가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당원들도 당대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전에 비대위원장 했던 박지원 지금 평당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인신공격성 같은 것들은 좀 안 하는 것들이 좋겠다. 다만 저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뭐 무조건 불출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또 역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각자 다 능력이 된다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인정,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당대표 되는 거, 저는 아주 오히려 이것이 어떤 민주정당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받고 증명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뭐 이재명이든 97세대든 누구든 받으면 되는데, 아무튼 친명 핵심 내지는 뭐 익명을 나오는 이런 관계자들은 급이 안 된다고 아무튼 폄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들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세계일보 보도도 마찬가지의 보도인데요. 강병원, 박용진 등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강병원, 박용진 등 양강 양박
출마 러시 재점화되고 있어요. 뭐 이제 이분들의 어떤 면면, 뭐 출생, 주요 경력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일보를 좀 보도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일보 보도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기류의 비명계에서는 당대표의 권한 쪼개기로 작전을 변경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노란색 네모에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런 보도들이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집안 싸움이 어떻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리가 되겠는가, 또 누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어대명인가요? 아니면 97세대가 합심해서 어떻게 좀 당권 가져가 봅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어렵다. 네. 급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그죠? 그런 건 아니지만 97세대들도 서로 좀 기류들이 다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그룹에서 어쨌든 대안으로 민다. 네. 이런 게 지금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선 후보도 출마했었지만은 네. 전혀 결이 다른데다가 당내에 기반이 별로 없고, 이제 나머지 두 분들도 조금 이제 이 결이 다른 분들인데, 네. 과연 거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후보 네. 단일화를 해가지고 예. 이재명 의원하고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려면 출마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세대 교체라는 명분도 저는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는 저런 어떤 공학적인 판단과 혹은 공학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이 당에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세대가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기를 가지고 윗세대를 치면서 도전적으로 나와야 세도 교체인데, 이건 모여가지고 무슨 도원결의하고 그 자리를 이인영 의원이 주재하고 네네. 저게 무슨 세대 교체입니까? 일종의 담합 네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이른바 이제 비이재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서 당대표를 맡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그거에 대항해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다는 분들이 지난 한 달여 정도 보인 모습도 저는 네.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네. 차라리 정말 이재명 의원과 제대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경쟁력 있는 주자를 만들어내든가. 네네.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무슨 97세대 4명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후보가 나오는데 이재명 너는 왜 나오냐,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의원 스타일상 뭐 그런 거에 굴하지 않을 것 같고, 예. 또 홍영표 전해철 두 이제 중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대단히 송구한 얘기지만 국민들 관심사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게 이재명 의원한테 압박 요인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당내에 뭐 당권 투쟁을 하건 예. 당 혁신을 추진하건 저런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좀 뭐랄까요, 대의가 없는 예.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현실적 기반을 흔들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답답해 보입니다. 이분들로는 일단 어렵다는 전망이시고, 저런 방식으로도 안 되고. 저런 방식으로도 안 되고, 신선한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뭔가 실제 세대 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김종욱 교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앞에 다 비슷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다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구태적인 플랜이 가동된 것 같다는 느낌. 구태적이란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친문과 586이 뭔가 가동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문 진영 같은 경우는 홍영표, 전해철 이 두 분이 사퇴하면서 이재명 나오지 마라 압박을 하는 것 같고, 586 같은 경우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97세대들 모아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적어도 97세대 보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면 586이 뭘 잘못했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586을 대리하는 게 97세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되게 안 좋은 지금 예를 들면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공개됨으로써.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 세대교체, 전 이런 프레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뭐냐면 586을 대리하는 97세대들이 소위 이 기존 세력들의 소위 공천권과 배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대리 전투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가 됐을 때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혁신 수행이 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난 비대위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비대위도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이 잘못은 이재명이야 라고 한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지난 선거에 대해서 모든 잘못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묻는 건 뭘 잘못했는지 니들이 알아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화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는 어디로 갈 거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도 없는 것이고 그냥 나오지 마라 이런 싸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잘못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규결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저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소위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그러니까 대한부재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새롭게 부상해야 되는 신진 세력들은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가치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기존 세력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재명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를 들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만큼의 평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방법이 네.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설픈 플랜을 가동해서 지금 실패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예. 또 제가 볼 때 그 이재명 의원의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발언이 국민들의 의사와 유사하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해요.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깜냥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 급이 안 된다. 본인들은 뭐 깜냥이 됐습니까? 깜냥이 됐으면 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 대선에도 이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아놔야 돼. 핵심 그거 아니겠어요? 민심과 어긋난 당심 아니었겠어요? 당심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자중자애하면서 민심들을 반영하는 발언들을 하셔야죠. 전당대회 준비위원 위원회 쪽에서는 지금 이 그 당대표 권한 쪼개는 거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라면 당대표의 권한을 쪼개겠다. 뭐 공천권이나 뭐 당직자 임명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쪼갤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혁 교수님? 좀 쪼잔합니까? 치사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당원 당규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네. 기존에 했던 그런 민주당의 행보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재명 당대표 야 이거 확신하니까 이 사람의 권한을 축소하자. 네네. 그럼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집단 지도 체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봤어요. 야, 왜 국민들이 나름 또 혹은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하느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법안이 민영화 방지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전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그 공기업들을 갖다 민영화하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 MB 때 인천공항 민영화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민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속내를 막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첫 번째 만든 법안이 민영화 방지법. 거기에 더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공매도 일시 금지해야 된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유류세도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아젠다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기존에 어떤 민주당 180석 처음에 줬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뭐를 했느냐. 앞서 김종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그 후보 그 지금 의원의 측근이라고 하는 의원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나태했어요. 뭔가 국민들을 위한 정말 진정성 있는 법안 같은 거 만들어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갖고 무조건 세대교체다 뭐다 하면서 이재명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친문그룹 모여가지고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세운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충분히 민주당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다. 네. 쇄신할 수 있다.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론의 여지가 없는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더 이 주제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역시 세 분의 평가가 필요한데요. 이 주제는 좀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미양가. 성적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영남일보의 보도 만나볼까요? 한미일 정상, 북핵 미사일 심각한 위협이다. 도발할 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지금 4년 9개월 만에 만났죠. 4년 9개월 만에 3개국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고 한미일의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중앙일보 보도 볼까요?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 중심축이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도발 우려,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는 불가피하다.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제 이런 보도를 1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짧게 다룰 거고요. 조선일보 한미일 정상 5년 만에 삼각협력 되살렸다. 그동안 사실 이 다자 외교 무대가 코로나 전 세계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앓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향신문 보도 김건희 여사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뭐 스페인 왕비 만나서 우린 동갑이네요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한국문화원 방문하는 개별적인 행보도 가서 이제 K 컬처에 대한 강조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자,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세일즈 외교를 했는데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와 반도체 원전 등의 각각의 주제에 맞게끔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하고요. 한겨레 보도를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연이어서 회담이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문책성이다 이거는 대통령실을 아주 강하게 문책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어제 전문가분들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총평하는 내용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오실 텐데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신다면 다자 외교 대비 무대였습니다. 김준혁 교수님이 수미양가 점수 주세요. 양. 예. 수미양. 너무 짜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가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를 주셔도 되긴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자유니까요. 네. 저는 양이다. 예. 그냥 뭐 긴 얘기보다 오늘 아침에 나온 사진 한 것이 있는데 네네. 그 어느 대통령하고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대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세웠어요. 예. 사진 그 포토 기자한테. 네네. 그래서 굿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마 세계 외교사에 있어서 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사전에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엄지척을 하는 거는 아마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편들어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엄지척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글쎄. 봐주시죠. 어퍼컷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어퍼컷 할까 봐 걱정했어요. 하여튼 뭐 이거 저는 엄지였나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었나요? 엄지였습니다. 엄지였어요? 예. 아마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거다. 아닙니다. 봐라 뭐 이렇게. 피디님 우리 그 엄지 사진 혹시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고 이게 엄지냐 손바닥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 사실은 이게 네, 모두 상관없습니다. 엇박하면 아니 상관없어요. 예.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예, 저는 한미일 정상회담 다 좋은데 4년 9개월 만에 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결과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우리의 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이 사드 이후보다 더 강한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문제 하나하고 북한의 어떤 그런 이런 공격성적 발언들, 안보의 위협이 거꾸로 더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네. 되면 외국의 자본가들이 투자를 과연 한반도에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이런 그 나토 정상회의 참관국으로 가게 된 것이 네. 저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저녁에 이제 그 진보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니까 거기는 거의 수미양가 중에 가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토를 굳이 왜 가냐? 막 이제 이런 아주 야박한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예, 갈 수 있는데 네네. 가서 잘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조율이 안 됐던 모습들은 좀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수미양가 중에 그래도 미는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도 좀 해주세요, 의원님. 저희 그래도 어렵게 준비했는데 저도 안 해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양으로 하겠습니다. 양입니까? 그러세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 신개념 전략을 보면 네네. 명백하게 대중국 견제로 나토의 안보 전선을 확대하겠다, 안보 영역을 확장하겠다라는 네네.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 위협으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토는 원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기본이고 예.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중이고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네네.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이제 글로벌 새로운 어떤 질서, 이 가치 규범에 입각한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이 뭐랄까요 좀 발을 너무 깊이 담그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우리 안보의 측면에서나 경제 측면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가 이제 부정하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한 발을 한미 동맹에 굳게 디디더라도 다른 한 발은 이 국익을 위해서 또 어쨌든 실용적인 어떤 그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농구에 보면 피봇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은 공을 잡고 왔다 한 갔다 발은 왔다 갔다. 고정하고 나머지 한 발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탐색하는 건데
그런 이제 피봇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거기에 두 발을 푹 담궈버리면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중국과 우리의 그 이 교역 상황이나 어쨌든 우리 경제의 밀착도 네. 가 있지만 어제 그 최상목 경제수석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네. 이제 20년 뭐 이 중국을 어쨌든 상대로 하던 그런 호황이 무역 호황이 끝났다. 네. 새로운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을 자극하고 네네. 또 당장에 가시화되거나 현실화될 수 없는 얘기를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렇게 툭 던져놓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오히려 이제 중국의 경계심만 더 잔뜩 키울 거고 예. 과거에 이제 사드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경제보복을 실제로 당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 교육 규모의 30%를 중국과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40%. 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데 어떻게 그러면 균형을 찾을지 그 답도 내놔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네. 이 점을 하나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안보의 측면에서 북핵 문제 현실적인 위협이죠. 그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한미일 공조하는 거 좋습니다. 이번에도 뭐 원론적인 그 언급을 했고 공조를 예. 강화해야 된다. 또 뭐 고강도 제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북중러가 예. 단단히 뭉치지 못하도록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게 우리 외교에 있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걸 한쪽으로 몰아주고 있잖아요. 네네. 뭉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연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어떤 정책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우려고 의문입니다. 예. 우려의 목소리도 뭐 두 분 다 이제 같은 맥락을 내주셨는데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이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시면서 아 나는 수음미안가 중에 이 가를 줘야 되나? 뭐 이제 균형 외교라 특히 외교 얘기 나오시면 우리 김종욱 교수님도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걱정되십니까? 지금 어떤 외교 행보라는 게 균형 외교의 어떤 틀을 아예 벗어나서 너무 미국 편중이거나 너무 이제 군사적으로 몰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순번이 맨날 끄셔가지고 할 얘기가 없다는 아니 게 근데 더 앞으로는 순서를 이렇게 좀 그럼 바꿔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오세요. 걱정되는데 네. 저는 미를 주고 싶어요. 미. 왜냐하면 그래도 좀 한 단계 높이셨네요. 첫 다자회담이기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제발 좀 균형과 조화로 돌아오셔라. 예, 예. 계속 우리가 양가하면 기분 나쁘실까봐 네. 미 정도 드리면 약간은 좀 톤 다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미를 들여서 다시 좀 우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좀 위태로워요. 이 상황 자체가.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나토에서 나왔던 새로운 전략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거의 정면으로 타겟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나토와 그다음에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소위 중국을 갖다 포위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는 위협이 러시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예. 이 과정에서 제가 미어 쉐이머 교수일 거예요. 아마 현실주의 그 국제정치학자인데 아마 보수적인 분인데 이분이 소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핵심적인 원인은 미국과 나토의 동진 정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러시아의 개별적인 자국의 이익을 위한 탐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체적인 전략 구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 국가를 갖다 포위하게 되면 그 포위를 벗어나기 위한 다각적인 예를 들면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대만과 북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만과 북한 문제는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한미일 북중러가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전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북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건 무슨 경제 문제는 뭐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우발적 충돌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근데 제가 있습니다. 한 마디만 더 보태서 고언을 드리자면 네네. 그냥 국내 정치에 집중하시라. 잘 모르는 네네. 외교 가지고 사고를 치면 예, 저건 예. 수습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박원 선생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법치에 집중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우리가 외교 대비 무대라는 거를 택할 때도 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다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자 외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교 경험에 첫 발을 떼는데 굳이 이 다자 무대를 택하면
다자모대가 되게 그 동선 짜는 것부터 뭐 시간 관리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정권 초기에 이 다자 외교를 굳이 왜 선택했어야 될까 그 의문이 제가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근데 안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라서 초청을 했어 나토에서. 안 가요?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갈 때는 원칙을 다 정확히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는 잘 얘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은 예를 들면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지를 분명히 했었는데 네.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호 이 시스템 과거 체제를 보게 되면 외교 안보 잘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아, 예. 상당히 경직된 방식, 과거적인 방식들로 접근하는 정태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다자외교도 모든 상관없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또 거기에 제가 곁들이자면 외교부 말씀을 잘 들으셔라. 그러면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네네. 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거기에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네. 아래에 있는 오랫동안 얘기했던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태효 차장 얘기도 너무 많이 듣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전통 관료들에게 예. 그냥 그나마 좀 맡겼으면 좋겠다. 경험이 좀 풍부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로 외교를 믿고 맡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상황은 관리할 수 있을 것 상황을 같다. 관리하는 이런 생각이 분들에게 알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짧게 좀 드릴까요? 아니 뭐 망나니 칼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망나니 지금. 칼이요? 예, 칼이라는 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칼이 있고 죽일 네. 수도 있는 칼이 있는데 네. 망나니가 갖고 있는 칼을 잡게 되면 앞뒤 분간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두 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네. 저는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간 네. 그런 정치 세력들이 어떤 지금 얼마나 뭐 지금 대단히 흥분돼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국가의 어떤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 흥분을 내리고 네. 차분하게 네. 관료들, 정통 관료들이 하는 그런 안정된 스탠스를 좀 같이 따라가 주는 것들이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그 이번 외교 데뷔 무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돌아오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또 뒤따를 수도 있을 거고 뭐 벌써부터 뭐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수음이한가 이 얘기는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뭐 세 분 다들 우리 어떤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평가 또 냉정히 해주셨어요. 양미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직도 있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요. 이 주제를 나오게끔 만든 인물이 다릅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KDI 원장 우리와 안 맞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입에서 이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우리와는 맞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방 빼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마찬가지에 홍장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조선일보는 한 5걸음 정도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 보도를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국책연구소장들의 임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다 방 빼라! 라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닌 걸로 좀 해석하고 싶은데 그런 의도로 약간 읽히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인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출신 국책연구소장들이 지금 다 한 자리씩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임기가 2024년 5월, 뭐 3월, 1월 아무튼 다 2024년이에요. 2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결이 맞지 않으면 방을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사실 저희가 몇 번 논의했던 거거든요. 근데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아니에요 교수님 네. 김종욱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자 그것도 빼야 돼요? 또 어려운 아니 방 빼야 됩니까?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의구 선배님을 알아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저 같으면 선배님, 내려오십시오. 네네. 더럽게 그거 뭐라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일단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부가 되게 좀 재밌죠. 전 정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네네네. 예를 들면 엄청나게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직권남용에 걸리지 않으려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격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 총리가 공격을 하는 네네네. 방식을 통해서 네. 직접 장관이나 예를 들면 임명권자들은 전혀 압박을 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 이론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임 정부하에서 5년 동안 소위 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아서 소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국제기관에 있는 전임 어떤 임명자들이 2년 이렇게 있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뭘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네. 원칙 규범과 기준을 제가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원구 구성이 안 되니까 그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아직까지는요. 네네. 근데 또 하나 반대로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에 지금 다리가 걸려 있는데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서 네. 법률과 규칙으로 다 보장돼 있는 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신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계속 공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볼 땐 또 다른 신내로남불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저는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도 단임 정부 하에서 5년 동안 임기 속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무를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범과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네. 제가 볼 때 정치적 타협 문제인 건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계속 공격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저희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기초해서 여야가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방 빼시.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매번 정권이 바뀌면 반복되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이 돼 있고 또 공공기관의 장이나 혹은 뭐 감사나 다 선임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이사회들이 다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임원추천회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선임을 하는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다 정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못해 장관 정책보좌관 하나까지 청와대에서 정했던 게 지난 정부의 인사였어요. 역대 정권들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이게 법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라고 보고 네. 정권이 선거에서 이기면 논공행상을 해야 됩니다. 네. 저기 다 논공행상 자리예요.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냥 미워서가 아니고 예. 자리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나눠줄 자리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네, 빨리- 아, 제 자리 그거 주신다더니 아직 방이 안 빠졌네요. 아니, 뭐. 그래야 정권이 또 평화롭게 유지가 돼요. 예, 그게 예.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네. 빨리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정부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해버렸잖아요. 블랙리스트 그렇습니다. 사건. 예, 예, 예. 그것도 2명의 전직 장관을 지금 한 분은 뭐 실형까지 사셨고 한 분은 이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저런 식으로 망신 주기, 모욕 주기, 뭐 정치적 압박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만약 이걸 갖다 실제 뭐 불러가지고 너 그만둬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자기들이 그 걸어놨던 덫에 스스로 빠지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떠나서 어쨌든 현실 문제를 떠나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하냐. 네. 지금처럼 공공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위해서 법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냐. 예. 그게 아니라 미국식의 그런 엽관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한 정권이 들어오면 싹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로 충원되고 저는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이런 논란을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소모적으로 하느니 차라리 미국식 엽관주의를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안까지 해주셨고요. 김준혁 교수님. 저는 뭐 두 분 의견에 같이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정권이 염치가 없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김종욱 교수님하고 동의합니다. 어젯밤에 사실 이 내용 가지고 네. 제안회하고 1시간 정도 얘기했었어요. 아, 진짜요? 어떤 게 옳은 거냐. 뭐 그래서 둘 다 공통된 의견은 정권 교체 됐으면 그냥 깔끔하게 사표 내고 나와서 니들이 해라. 뭐 이러는 게 제일 폼나지 뭐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문제는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구속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직권남용 뭐 하고 해서. 그런데 지들은 이제 와가지고 야 왜 안 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엄격한 거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예. 선거 그 원칙대로 공정하게 가야 되는 건데 네. 다만 저도
김종욱 교수님 말씀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와 정권이 교체됐었을 때 네. 이 관련된 산하기관장의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규를 서로 만드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아직도 있니라는 주제로 만나봤는데 이 주제는 뭐 진짜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나오는 주제라서 좀 제발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3분 더 쓸 건데요. 고수의 비법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가볍게 좀 이제 세 분 다 집에 가시기 전에 가볍게 머리를 좀 식히시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돌아온 나달. 나달 다 아시죠? 테니스 잘 치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오랜 기간 이렇게 테니스를 칠 수 있고 또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는 이유는 12가지의 버릇이 있어서 그렇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루틴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45분 전에 찬물로 샤워하고요. 경기장에 들어설 때는 반드시 오른발부터 딛는다고 합니다. 야, 지독하죠. 이거 왼발로 디디면 이제 루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한 손엔 라켓, 다른 손엔 또 라켓, 5개 같은 가방 들고 코트에 입장. 뭐 여러 가지. 여기 제가 보니까요. 9번이 제일 지독한데요. 보시면 서브 넣을 때 발로 서브라인 닿고 라켓으로 왼발과 오른발을 한 번 치고 엉덩이에 낀 속옷을 빼는 듯한 동작을 꼭 해야 되고요. 오른쪽과 왼쪽 옷깃을 번갈아 만지면서 이제 서브를 넣을까 말까 하는데 코 왼쪽 귀, 코 오른쪽 귀 손으로 순서대로 만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루틴이 있어야 성공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제 옆에 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세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루틴이 있다. 이 정도의 루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에 가기 전에 아니면 뭐 학교에 가기 전에 뭐 예전에 또 그 우리 박원석 의원님 국회 가기 전에 이런 루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루틴은 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루틴입니다라고 소개해드릴 만한 루틴이 혹시 김준혁 교수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 크게 켜고 예. 온몸을 한 5분 정도 두들기는 거. 혈액순환 잘 되라고요? 예, 이게 제 늘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하세요? 예, 매일. 아, 예. 그게 이제 어떤 선순환을 가져오나요? 뭐 아무래도 그냥 뭐 예. 이렇게 피 잘 돌아가게 하고 예. 뭐 전날 먹은 술도 잘 깨고. 알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도 지금 고민하시다가 어떤 루틴이 있을까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음악을 틀고 아, 음악을 드세요? 차원이 높은. 종류도 알려주세요. 종류도. 주로는 이제 클래식이죠. 아, 힙합이 아니었구나. 저희 집에 좀 비교적 좋은 이 앰프와 스피커가 있어서 또 소리 덕후이시구나, 그죠?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아, 그게 거의 그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아, 딱 그 루틴을 네, 그러면서 오늘 일정 뭐 있지 생각하고 체크하시고, 네. 아, 오늘 또 어떤 얘기 하실지 생각하시고 네. 이제 그런 루틴을 갖고 계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 연배에 맞는 또 우리가 예상 가능한 루틴이었다면 가장 마지막에 계시는 분이 늘 부담스러워요.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어떤 루틴이 있으십니까? 전 루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음악은 듣긴 해요. 근데 아, 저는 예, 클래식은 예. 안 듣고요. 힙합 최근에는 흰이라고요. 예? 흰 흰? 박혜원이라는 가수가 아, 예, 예.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그 시든 꽃에 물을 주는 네, 그 시든 곳에 물을 주듯 네네네. 거의 그 라이브는 거의 제왕 같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예. 또 하나의 루틴이라면 일주일에 꼭 2번 정도는 술을 먹어야 된다. 아,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일주일에 네. 2번 술을 안 먹었으면 예. 내가 스트레스를 못 풀었나? 우리 셋이 날 잡아요. 루틴이 아니고 기호 아니야?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루틴이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내와 끈기, 절제를 지킨다는 거여서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저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런 분들은 존중받을 만하고 예.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의 루틴도 공유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오늘 스픽스 브리핑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옳은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 우리 정치사에 싸가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몇 차례 있습니다. 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정부 탄핵 역풍 이후에 젊은 의원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죠. 여기서 싸가지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유시민 당시 의원이 여당 동료 의원에게 어떻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는 재주를 배웠을까 하는 탄식을 들었고요. 당시 여당의 한 고문은요, 젊은 후배 의원들에게 싸가지 없고 천박하다라는 핀잔을 줬습니다. 주로 정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던지는 고언이자 덤비지 말아라, 너 더 올라오면 밟아버리겠다, 이런 경고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예시로 든 것은 지금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일이지만
뭐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은 지금도 여의도 정가에서 단골 소재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의 선배 정치인들은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과 도발적인 언행들을 싸가지 없다고 비판을 하고요. 우리 때는 저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강조하면서 정치의 품격과 예절을 강조합니다. 물론 뭐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예절이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정치는 그들 사이의 관계보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즉 선후배 따지면서 예절 운운할 시간에 정치인으로서 할 일을 하란 말이겠죠. 입 바른 소리를 했다고 싸가지 없다고 몰아내고 권력 실세가 싫어하니까 가전수를 다 써서 망신 주고 그렇게 후배들 다 몰아내고 꼰대들끼리 다 해먹고 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가 남겠습니까? 그건 국민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꼰대들과 투쟁하고 있는 정치인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싸가지 없어도 된다. 그게 옳은 일이면 국민들이 응원해 줄 것이다.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